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뒤늦게 인권에 눈을 뜨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반려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집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서푼짜리 오페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있으며 잠을 자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 박근혜 측이 유엔에 호소한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를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 국제 문제로 비화시켜보겠다는 취지가 읽힙니다. 만에 하나 천지개벽이 일어나 유엔이 박근혜 호소에 힘을 실어주어도 문재인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유엔 권고를 일거에 묵살한 전례가 있는 정부도 국제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 정부는 바로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우려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쌩깠습니다. 같은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사이버 감시를 우려하며 통신사의 이용자 정보는 영장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쌩깠습니다. 이거 말고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공무원과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허용, 대체복무제 허용 등 여러 권고가 있었지만 모두 쌩깠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백남기 씨의 경우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했지만 당시 수사는 없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수차례 유엔의 인권 권고를 다 무시하던 박근혜 씨가 이제 와서 다른 수감자들보다 10배 넓은 공간에서 지내며 남들 못 쓰는 매트리스를 지급받고 꾀병조차 고급 병원에서 진단받고 심지어 면회를 빙자해 거의 매일 감방을 벗어나 황제 수감 생활을 누리면서도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유엔에 호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망상과 착각을 깨치기 위해서라도 더 오래되고 더 엄격한 수감 생활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엄중한 심판, 요구합니다. 자, 다음 주까지 한국 리서치의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어집니다. 처음 보는 전화번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받아주셔서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많이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파는 물론 팟캐스트에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2부, 이 2부가 바로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마저도 안 들으셨는데 저 도와주신다고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렇게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방송 들으셨을 때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보영 아나운서의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체제를 완성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인데요. 다만 청와대는 유남석 후보자의 지명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염두에 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원배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옛 여권 추천이사인 김원배 이사의 후임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구성은 현 여권 추천이사 5명 대 구여권이사 4명으로 역전되게 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 안건이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CNN은 박근혜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MH그룹의 보고서에는 박근혜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MH그룹은 이 보고서를 곧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데요. CNN은 UN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박근혜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재직 시절 생산한 170건의 최순실 관련 첩보 보고서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은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최순실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의 첩보가 비선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당시 이병우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최순실 관련 보고서는 10건 미만이다라고 보고한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 두 문장은 그간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아름다운 재단이 전해왔습니다. 슈퍼맨이 되어야 했던 이들에게 보내주신 응원의 메시지가 쌓이는 만큼 공익제보자를 돌아보는 우리의 따뜻한 시선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연대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서초동 감식반장인데 사무실은 목동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서초동을 떠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김용민 씨 덕분에 계속 서초동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그래요. 뭐 서초동이나 뭐 목동이나 럭셔리에 마찬가지죠. 아, 그런가요? 네, 그래요. 아이고, 자, 오늘 또 한번 이야기의 장을 펼칠 텐데 아무래도 박근혜 씨의 인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유엔에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뭐 이런 셈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CNN이 보도를 했거든요. 국제 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뭐 이런 이제 초안을 작성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CNN이 보도를 했는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CNN은 분별이 안 되나? 아니, 한국에 박근혜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보도에 참 어떻게 보면 맹점이기도 하고요. 되게 부끄러운 거기도 한데 예.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팩트 확인을 다 하고 이런저런 거를 다 살펴보고 보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CNN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발굴 기사를 썼다 그러면 뭐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쳤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곳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지, 수감이 돼 있는 곳의 크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와 비교해서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아마 보도를 했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을 몇몇이 다 CNN 기자가 살폈다고 하면 기사가 킬됐겠죠.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해가지고 하지 않고 국제 법무팀인 MH그룹, 뭐 나름대로 그래도 이름이 있고 좀 규모가 있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보고서 초안을 자기들이 입수했다 하고 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다룬 것이라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 예. 뭐 엄밀하게 따지면 내용을 다 살펴보고 얘기가 안 되면 킬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럼 또 이렇게 피해가겠죠. 아니 우리는 실상이 어떻든지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MH그룹이라는 데서 이런 것을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뉴스가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피해갈 텐데 내용이 참 황당한 거여서 예. CNN 정도의 크기의 언론사라면 예. 물론 이제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지부는 굉장히 작으니까 국내 뭐 지상파라든지 주요 매체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수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CNN의 서울 취재팀 규모나 활동을 알고 계세요?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알고 있지는 않은데 예.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뭐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한국 관련 기사면은 좀 한번 스크린 정도는 해줄 수 있을 테고 스크린을 했다면 과연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가 나왔더라도 그냥 단순히 인용하는 정도의 수준의 기사라기보다는 예. 이런 거를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내용을 덧붙여가지고 만약에 보도가 됐으면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훨씬 머쓱해졌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돼야 맞는 거라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이것이 일보로 보도는 됐습니다만 그 나머지 기사를 받아쓰는 곳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되게 어이없다는 논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그것이 전후 맥락이 다 알려져서 보도가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 우려스러운 거는 그런 거죠. 이제 국제사회에서 전혀 관심 없는, 뭐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코리아라고 하면 노스코리아인지 사우스코리아인지 구별 잘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듯이 이런 뉴스를 접했다고 하면 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비슷한 수준인가 보다 이렇게 넘겨짚고 지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민단체든지 어딘지 CNN에다가 공식적으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해서 정정이 되는 기사가 나오거나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부연하는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국내에서 인용한 CNN 기사를 제가 완벽하게 다 지금 찾아본 건 아니어서 CNN도 뭐 이것만 하고 끝내지는 않을 테고 예. 아마 이 이후로 뭐 또 다른 종류의 보도라든지 기사가 팔로우업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프로가 CNN에 항의하면 안 됩니까? 제가 좀 바빠가지고 김용민 씨 취재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좀 벅차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신이 해야지. 나 영어가 짧아가지고 쓸 수 있는 단어가 한정적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이런 박근혜의 수감 생활에 대해서 대략 스크린이 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CNN 쪽에다가 이 기사는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지금 뭐 어쨌든 그래서 뉴스 자체로는 굉장히 그냥 가십에 해당하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뉴스라서 예. 이거에 대해서 정색하고 뭐 깊이 있게 논평을 하거나 다루거나 그럴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오늘 주목했던 뉴스는 유엔에다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게 막 시끄러워지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한번 반등세를 노려보겠다는 뭐 이런 셈법인 거잖아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왔을 리는 없고 그 주변에 이제 변호인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조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적으로는 여론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수세에 몰렸으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배경 지식이 없는 외국에다가 한번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예. 이것 때문에 문득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를 지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굉장히 강화됐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인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인권위가 사회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치고 있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이 MB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쪼그라들고 무너졌었는데 그게 어떠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노무현 정부 때가 사실은 인권위 역할이 이제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는 세계 120개국 조금 넘게 인권기구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있는 연합체가 있어요. 이걸 이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ICC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2004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첫 해에 등급을 A등급을 받아요. 그리고 2008년이라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막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죠. 그때 정기 심사 때도 A등급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07년에는 이 ICC 부의장국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번째로 높은 부의장국 지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예. 인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던 건데 그래서 인권위원회도 사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독립된 기구로서 시청에 있는 프라자호텔 옆에 가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이 있잖아요. 기자들도 거기에 따로 이렇게 상주를 하고 조직 자체가 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개 조직을 묶어가지고 담당을 하지 않고 그 기관의 그 담당자를 전담하는 기자들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노무현 정부 뭐 후반이나 이런 정도에는 인권위원회가 의미 있는 발표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을 대면해가지고 특별 보고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특별히 인권위 관계자, 담당자 이런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취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촛불 집회가 있거나 뭐 이랬을 때만 하더라도 인권위 사무실하고 좀 가까우니까 기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취재도 하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순환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행정부 밑에다가 놓겠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놓겠다라고 했다가 그때 당시에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제 막 위원장직을 사퇴하기도 하고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2010년 이때는 이제 상임위원이었거든요. 그때 뭐 여러 상임위원들이 막 사임하기도 하고 2009년에 용산 참사 이런 게 있을 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뭐 챙겨보지도 않고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막 상임위원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재미있는 거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유영하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을 하고 심지어 그 ICC에서 A등급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2014년에 들어서는 등급 보류 판정을 받습니다. 상임위원의 임명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등급을 매기기가 어렵다라고 등급 보류 판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겨우 지난해 5월 돼가지고야 이제 다시 등급을 이제 A등급으로도 받았는데 2015년에도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와가지고는 유영하 변호사가 하필 그때 상임위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인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보를 보였고 특히나 대통령 특별보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던 보고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세월호 관련해서 단식 농성을 한다거나 세월호 특별법 이슈에 대해서도 조사도 안 하고 성명도 안 내고 또 육군 28사단에서 윤일병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냥 진정이 있었던 거를 각하처분했다가 나중에 여론이 막 들끓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 직권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했고 그냥 100% 정권의 입맛에 맞게 뭐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돌보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인 적이 없는 정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유엔에 인권 문제를 들어가지고 여론을 한번 환기해보자라고 들고 일어서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것 같아서 박근혜 정부 때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망가졌었는지 또 그랬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인권 문제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사실 독방 중에는 제일 큰 방 쓰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더럽고 좁은 방에서 굉장히 어렵게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굉장히 부당하게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것이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고 끝까지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격에 똥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예, 그래요. 박근혜 씨의 사전에는 인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인권이 있었네요. 근데 그 인권의 사람인 이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뭐 인권이 뭐 억압받고 있다.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바꿔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인자 대신 특권. 자기만의 특권. 특권을 지금 억압받고 있다. 특권을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온당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 참 이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아마 지나가실 텐데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들이 굉장히 좀 후달린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쓴다 한들 뭐 CNN에다가 이런 거를 여론을 띄워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고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거의 다 우스꽝스럽게 본인들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형이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 그렇다고 또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되니까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살펴보면서 기억하고
하는 작업을 반드시 병행해야 또다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프로, 그 MH그룹? 이거 저 CNN에다가 자료를 주었다는 이 MH그룹은 뭐 하는 데입니까? 사실 금시초문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소개된 걸 보면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그리고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법무팀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본인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일부 보도를 보면 적어도 한 2달 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8월 15일 날 홈페이지에다가 박 전 대통령 관련된 글을 처음 이제 올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구금되고 있는데 가족이나 지인, 지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거를 올린 것으로 봐서는 그냥 이번에 갑작스럽게 나왔다기보다는 상당 시간 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준비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팀 자체가 이런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그냥 주장만 받아가지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정말로 국제적인 인권을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노컷뉴스는 박근혜 씨하고 연관돼 있는 그룹으로 표시하던데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슈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전혀 만약에 명분으로 활동하는 곳이라 그러면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서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일반적인 수용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특권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팩트 확인을 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름을 걸어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해득실에 따라가지고 움직임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뭔가 누군가 금전적이 됐든 뭐가 됐든 반대급부를 제공하면서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분들의 주장하는 걸 보면은 터무니없고 전혀 그 법률가적인 어떤 양심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박근혜가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계속 불을 켠다. 박근혜 일개인에게만 이런 식으로 오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모든 수감자들이 다 그렇게 잘 때도 불 켜진 상태에서 자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미국 사람은 모르겠지 하면서 박근혜에게만 그런 중대한 불편을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묘사했다는 것은 그거는 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짓입니다. 군데군데 문화적으로 다른 거를 일부러 조금 부각해가지고 쓴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 우리나라 원래 바닥에서 자잖아요. 아니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어딨어? 수감자 중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침대 생활을 하니까 교도소도 예. 야 이게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자고 있다라는 걸 이제 부각한 건데 예. 우리나라는 원래 좌식 생활을 하고 그래서 본인한테는 매트리스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매트리스가 제공되는 수감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접이식 매트리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서울구치소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예우를 전직 국가 원수였으니까 대단한 특혜를 제공을 한다는 차원보다도 나름대로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6명이 있는데 같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크기로 보나 운영하는 형태로 보나 방에 TV도 있고 하여튼 다 갖춰질 게 갖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인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분적인 것들을 부각해가지고 뭔가 여론몰이를 하려는 걸 보면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이고 근데 이 의도가 우리나라 사람들 누가 듣는다고 이거에 뭔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냥 다 웃고 말겠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흘려들을 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형편없는 나라로 알게 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거거든요. 예. 적어도 국가의 원수를 지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격을 생각해서라도 누가 이런 식으로라도 언론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의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이런 걸 제안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한때 국가 지도자였던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 아닐까 싶은데
뭐 하여튼 끝까지 본인만 생각하고 끝까지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참 이런 사람과 이런 집단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이런 지도자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억울한 건 세상에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 죽어가고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또 구조받지도 못해서 300명이 수장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연민은 왜 없을까요? 자기에 대한 연민은 그렇게 투철하면서 하여간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민폐를 입게 됩니다. 영원히 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카카가 유엔에다가 나 인권 침해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떤 악인들이 그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악인들이에요? 저항이라니요. 좁고 춥고 아프다 뭐 이런 논리인데 딴 수감자들도 똑같이 그 대접을 감옥에서 받고 있고 교정시설 처우 개선 요구를 했을 때 그냥 무시한 정권이 바로 카카 정권 아니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갔니 씨발? 뭐 법 앞에 만인이 평등. 평등 족가고 있네. 야 클럽에서도 외모 갖고 레벨 따지는데 어디서 평등을 얘기해? 뭐 카카 죽고 살고 먹고 자고 싸는 거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요. 야, 그건 네 얘기고 그나저나 아픈 건 못 참아. 그런데 너무 치교가 부실해. 그래서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야. 카카 뭐 감방이 호텔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병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대비해야지요. 입고만 있어도 골반이 치료되는 기적의 속옷. 아니 그런 게 있어? 그게 뭔데? 바디로직입니다. 평소 이 바디로직만 입고 살아도 뭐 그럴듯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 031-345-4550 031-345-4550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한글로 골뱅이 바디로직. 그래 바디로직? 좋아 하나 보내봐. 옛날에는 최태민 목사님이 내 속옷을 사주셨는데. 깜빵 나오셔야지요. 그 옷은 구치소에 반입이 안 됩니다. 성실히 재판받고 판결받은 다음에 빨리 나오세요. 제가 바디로직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바디로직의 모든 상품을 입으시려면 아무래도 출감하셔야. 네 빤스에 묻은 똥이다 이 씹새끼야. 카카 뭐 그리고 감방이 더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방 청소는 본인이 해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을 모르신 거는 아니겠지요? 뭐? 청소까지 내가 해야 한다고? 아니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청소까지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유엔에다가 내가 더러운 방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구나. 치우셔야지요. 뭐 그래야 방이 더럽지 않습니다. 네 밑이나 잘 닦으라니까 이 씹새끼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법무를 맡고 있고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유엔에 이렇게 호소한 법률 자문 회사 이름은 무엇일까요? 땡땡그룹인데 카카 아시죠? 알지. 내가 용역을 줬는데.
1번 MB그룹 2번 MH그룹 3번 GH그룹 4번 LG그룹 5번 SK그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TVN 교통방송이 어느 공단의 산하에 있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도로교통공단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정치 유머집 이니와 쏘기를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시간의 물레에서 협찬해 주셨네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 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답자 초코카페라떼님, 그리고 풍남님,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박수의 수였는데요. 당첨자 엄마배님, 끝말잇기는 수사,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입니다. 이걸 전제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적폐 청산에 그 시동이 걸리고 이제 힘차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계는 어떨까요? 재계도 적폐로 말하자면은 남부럽지 않은데 말이죠. 네, 적폐의 지존이죠, 거기는. 지존. 본산이고. 네. 예. 그렇죠.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드릴 텐데, 경찰이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수사를 하고 있었고, 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17일에 검찰이 반려를 해버렸어요. 검찰이요? 네,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지금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고심이 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예.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야기는 이 집안이 진짜 엽기적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안 먹으면 몰라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도대체 뭐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정리가 잘 안 되는 집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나쁜 짓을 하면 하나 둘 정도 하고 그쳐야 되는데 이 집안은 재벌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말씀드리면 한 3박 4일 걸립니다. 네. 우선 그 조양호 씨 본인 범죄 기록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자식들이 3남매인데 이 3남매가 또 다 골 때리는 또라이들이에요. 그리고 조양호 씨는 형제들하고 사이도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형제의 난이라고 불릴 만한 일도 있었고요. 예.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또 이 집안에는 걸출한 재수 씨가 한 분 있으시죠. 그 유명한 한진해운의 최은영 씨. 네, 한진해운 콜라당 말아먹고 작년 국정감사 때 막 무릎 꿇고 생쇼를 한 그 철면피 그분 말하는 겁니다. 예. 참고로 요분 근황을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수천억 원대 자산가인데 이제 회사 하나 시원하게 말아먹고 사제 출연이랍시고 꼴랑 100억 원 내놨거든요.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이게 말이 되느냐 더 책임을 지라라고 질타를 하니까 무릎을 꿇고 한바탕 눈물 연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시느냐면 유수홀딩스라는 회사 운영하면서 아주 잘 살고 계세요. 작년에만도 연봉 11억 원 받아가셨고요. 계열사나 매각해서 또 110억 원을 챙기셨습니다. 매각해서? 네, 참 수많은 노동자들 삶을 벼랑으로 몰아넣고 지금도 이분은 또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또 정석 인하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인하사대부고 이런 곳을 지배하는 사학재단인데 여기도 조양호 집안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이것만 한 이틀 걸립니다. 여기도 개판 5분 전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막막할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은 1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2부를 하고요. 굵직한 것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엊그제 있었던 그 구속영장 반려 사건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게 저는 세간의 관심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확대되면 인테리어 게이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있었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요. 16일에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죠. 내용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종로구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여기 공사부 일부 30억 원을 자기 돈으로 낸 게 아니라 인천 영종도에 호텔 짓는 공사비처럼 위장을 해서 회사 돈으로 공사를 했다는 혐의인 거예요. 예. 근데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거, 집을 새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30억 원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30억 원도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비용이 30억 원인 인테리어 공사는 도대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인테리어 공사는 마당에 있는 버튼 누르면 막 풀장 갈라지고 마징가 제트 나오고 뭐 그런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30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가 일부인지 제 상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요. 예. 둘째, 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공사를 했다는 사실은 거의 100% 팩트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중간 다리를 놓은 고문이 한 명 있어요. 김모 씨라고요. 예. 그런데 이 고문이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 다리를 놓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조양호인데 조양호가 지시를 했느냐 혹은 알고도 묵인을 했느냐 요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했다는 걸 조양호가 몰랐다는 게 일단 말이 되지 않잖아요. 중단 다리를 놓은 사람은 구속이 됐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즘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철성 청장님, 제가 오늘은 님자 붙이겠습니다. 이철성 청장님도 지난번 기자간담회 소식을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에서 그냥 이걸 반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리를 잘 몰라서 검찰이 왜 반려했는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맡았는데 우리가 대형 사건을 하는 걸 하도 검찰이 하는 걸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경찰을 좀 깔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철성 청장이 지금 열의를 하는데 티내는 수사인데 특수수사과가 이 구속영장을 설렁설렁 검찰 쪽에 신청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도 아니고요. 범죄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게 검찰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그냥 빠꾸를 놔버린 거예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수사가 미진하니까 보안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건데 제가 영장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측에서 사적인 감정을 담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프로한테 전화를 드려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경찰이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했어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만 했던 그 김고문이라는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30억 원의 혜택을 다 받은 조양호는 영장이 안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보기에 이게 범죄 사실이 안 된다고 하면 다 무죄를 주던가요. 그러면 실무자인 김고문도 구속시키지 말았어야죠. 그게 아니고 범죄 혐의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단순 전달자인 김고문을 구속시켰다면 최종 수혜자인 조양호 회장도 당연히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달자는 구속이 됐는데 조양호는 반려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최근에요. 그 운전기사 갑질 폭행으로 유명해진 종군당 이장한 회장이요. 이장한 회장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거든요. 이것도 검찰이 반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장한 씨가 불구속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보통 저는 이제 경찰을 나는 출입해봐서 그런데 보통 검찰, 경찰 그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양호에 대한 영장 반려는 제 느낌에 검찰이 이제 경찰 기죽이려고 하는 짓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 지금 듭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인테리어 공사를 사회적 파장에 비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찰 수사의 발단이 그리고 핵심 고리가 그러니까 수사의 범죄 구조를 짤 때 가장 중심에 있는 연결고리가 대한항공이나 조양호가 아닙니다. 제일 중심에 있는 곳은 인테리어 업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만약에 조양호나 대한항공을 치려고 마음을 먹고 수사를 한 거라면 조양호하고 대한항공을 치는 데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단서를 어디서 잡았냐면 대한항공이나 조양호 쪽에서 잡은 게 아니라 한 인테리어 업체를 조사를 하다가 잡아낸 겁니다. 근데 이 인테리어 업체가 굉장히 유명한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총수들 집안의 인테리어 공사는 전부 이 업체가 도맡아서 했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인테리어 업체가 욕조 하나에 4천만 원, 주방 가구 세트 5억 원, 변기 하나에 1,000만 원. 이분들은 똥도 참 비싸게 싸십니다. 그런데 변기 하나에 1,000만 원. 이런 고급 기자재를 이 인테리어 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경찰이 이 인테리어 업체를 털었다는 건 이 인테리어 업체의 매매 계약서, 세금 계산서 이런 걸 다 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을 맡았던 다른 재벌들의 집안 공사도 경찰이 자료를 다 확보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경찰이 삼성 이태원 본가를 쳐들어갔죠. 예. 이게 바로 요 인테리어 업체 장부를 뜯다가 나온 겁니다. 삼성 건데요. 삼성도 지금 2008년부터 회사 돈 100억 원을 들여서 이태원 본가의 내부 공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 자료를 경찰이 확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얼마나 자신감을 보이고 있냐면 엊그저께 검찰이 조양호 영장을 반려를 했는데 이제 경찰은 반발을 하고요. 그런데 어제 바로 경찰이 삼성물산을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경제뉴스 중에 단연 톱이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의 자택 공사비를
법인 비용에서 빼돌려 사용한 그 혐의, 이 혐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자마자 이러면 좀 당황할 법도 한데 경찰도 독이 바짝 오른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린 삼성 바로 치고 들어간다 하고 17일 오전 9시에 특수수사과 압수수색팀이 분당에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로 우르르 쳐들어가서 탈탈 털어버리더라고요. 예.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테리어 게이트의 중심이 그 유명한 인테리어 업체이기 때문에 조양호, 이건희로 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 출입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업체로부터 공사를 했던 재벌들이 한 10곳 된다고 해요. 이 재벌 10곳들이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대요.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열심히 일해서 이 10곳 정도를 잡아내잖아요. 열이면 열 재벌들은 집안 인테리어 공사할 때 전부 다 회사 돈 횡령해서 했습니다. 얘네들은요. 회사 돈을 전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제대로 마음을 먹고 이 인테리어 업체 장부를 중심으로 제대로 털어서 잡아서 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최소한 이 인테리어 게이트만으로도 재벌 한 5, 6명은 횡령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어요. 비록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도 안 하고 자기 차원에서 반려를 했지만 다음날 경찰이 패기만만하게 삼성물산을 들이닥치는 걸 보고 경찰도 쉽게 물러날 분위기가 아니라는 기운도 지금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이철성 경찰청장님을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철성 청장님 파이팅입니다. 네. 검찰이 영장 반려했다고 기죽지 마시고 예. 어제 한 것처럼 삼성도 다시 털고 더 열심히 수사하셔서 나머지 인테리어 게이트도 낱낱이 청장님께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촛불혁명 국면에서 부하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촛불 든다고 뭐 세상이 바뀔 줄 알아? 이랬던 이철성 청장이 말이죠. 정권 바뀌니까 이거 뭐 경찰개혁위원회도 만들고 백남기 농민께 사과하고 재벌들도 탈탈 털고. 네. 분명히 이분은 예. 이중인격이 아니면 이렇게 멋있게 변신할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요 모습은 예. 정말 파이팅이에요. 그래서 이철성 청장님께 이 말씀이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 시위대를 향해서 물대포 사정없이 갈기던 그 경찰의 불굴의 패기를 재벌들한테도 좀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심입니다. 파이팅 이거는요. 네. 인테리어 얘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온갖 추악한 이야기를 언제 다 할까 싶은데요. 우선 조양호라는 자의 범죄 행각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조양호 씨는 1999년에 항공기를 사면서 항공기가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이때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리베이트를 1,095억 원을 받았는데 요걸 빼돌려서 비자금으로 조성합니다. 횡령의 세금 포탈로 조양호 씨가 구속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이야기가 있죠. 1심에는 형량을 5년, 항소심에서는 집유로 풀어주는 그런 관행이 있죠. 이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재벌 평양 정찰제 판결 이렇게 부르던데 예. 이때 요 조양호 씨도 딱 요 정찰제 판결을 받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양은 징역 8년, 벌금 550억 원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심 판결은 딱 반으로 떨어진 징역 4년, 벌금 300억 원이었고요. 항소심에서는 예상대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깎입니다. 벌금도 절반 150억 원으로 할인이 되죠. 그래서 4개월 만에 풀려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조양호 회장은 실제로 감옥을 한번 갔다 왔어요. 4개월 정도. 그리고 딸 조연아 씨도 구속이 됐죠. 그래서 요 부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녀가 구속된 기록을 남긴 집안입니다. 처음 있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한 가지 더요. 작년에 그 넥슨 주식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그 진경준 전 검사장 아마 기억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진경준이 2009년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2부 부장검사였대요. 근데 금융조세 조사 2부가 갑자기 조양호를 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절에요. 이 부동산 차명 거래가 이 터는 내용이었는데 조양호 아버지 이 창업주로부터 조양호가 그 경기 용인의 땅을 물려받았는데 이걸 쭉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땅을 팔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파느냐? 대한항공에다가 팝니다. 당연히 비싸게 팔았겠죠. 대한항공이 오너의 비자금 땅이니까 얼마나 비싸게 사줬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았겠죠. 이걸 내사를 들어갔었습니다. 진경준 검사가요. 그런데 갑자기 2010년 3월에 진경준이 돌연 내사를 종결해버립니다. 왜 중단을 하느냐면 진경준이 대한항공하고 딜을 친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니네 오너 조양호를 내사 하는데 덮어줄게. 덮어주는데 대신 내 처남이 청소 용역 회사를 지금 하거든.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내 처남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맺어라 하고 진경준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양아치가 진짜 이런 양아치가 없는 거죠. 예. 대한항공은 땡큐 베리머치죠. 예, 오너를 봐주시겠다는데요. 진경준 검사장님께서. 어이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청소 용역 업체하고 대한항공이 계약을 해요. 그래서 요게 진경준의 유죄 내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경준은 진경준이고요. 진경준이 처남을 꽂아줘서 덮으면 조양호는 무죄인가요? 부동산 차명거래 탈세잖아요. 그럼 검찰이 수사를 재개를 해야죠. 그런데 안 합니다. 조양호는 심지어 동정정과가 있는 전과자예요. 진경준이 덮은 건 진경준한테 죄를 물을 일이고 조양호의 탈세는 탈세대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지금은요. 이 가문이 레퍼토리가 하도 다양해서 많이들 아시는 자식들 이야기는 짧게 해보겠습니다. 한진그룹이 이제 작년 초에 그 조양호 회장의 아들이 조원태라는 사람인데 얘를 그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으로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조원태가 한진그룹의 3세 승계에 선두에 섰습니다. 조원태 폭행 전과자입니다. 2005년에 29살이었는데요.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70대 노인을 폭행을 해요. 그런데 이 70대 노인이 그 당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노인을 후드러 팹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가지가 개차반인 인간인 거죠. 얘도요. 예. 2012년에 인하대를 방문을 했는데 이때 시민단체가 굉장히 인하대 각종 비대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 운영에 대해서요. 그래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재단에 정보를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조원태가 여기를 지나면서 쌍욕을 퍼붓습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서요. 기자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요. 그 여동생이 이제 조연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조연아예요. 그 말 한마디로 나는 비행기도 세웠다는 그분이죠. 근데 이분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생략하는데 이 여동생, 이분도 제가 한 3번이나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조현민이라는 막내딸이 있습니다. 명의 훼손. 그렇죠. 예. 그렇죠. 이분은 정말 그 한글 맞춤법으로 명성을 떨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진에어 부사장이에요. 근데 발끈해도요 사람이 SNS에 뭐 좀 적을 때는 맞춤법 한 번씩 확인 좀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조현민 씨는 명색이 부사장인데 이 맞춤법 얘기가 평생을 따라다닐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사건의 발단이 2012년에 트래블메이터의 김도균 대표라는 분이 진에어의 스튜어디스 복장 문제에 대해서 품평을 했는데 조현민이 발끈한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로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시비를 걸면서 딴에는 예의를 갖춘답시고 처음에 말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귀사의 무근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무근한 발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근이라는 말이 무궁을 무근이라고 쓴 건데 이 무근이라는 말이 이게 좀 불교 용어로 말씀드리기가 민망한데 이 남근이나 여근이 없는 상태를 불교 용어로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사의 무근한 발전은 어떻게 기원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이어가면서 논쟁을 하다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역대급 오타를 날립니다. 명의훼손이죠. 근데 솔직히 훼손은 가끔 틀리잖아요, 사람들이. 예. 이게 우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건데 오하고 이를 쓴 건데요. 근데 명의훼손은 뭐냐는 겁니다. 무근한 발전, 명의훼손. 조현민 씨는 이것 때문에 정말 역대급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니가 땅콩회한 사건이 걸렸을 때 조현민 씨가 언니를 보호하겠다면서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조금 뭐 반성하는 척을 했는데 제목이 반성문이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반성문 내용이 뭐냐면 이번 사건은 대한항공 임직원 모두의 잘못이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열린 이 노동자들이 이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염장을 뒤집어 놓는 거죠. 사고는 네 언니가 쳤는데 왜 그걸 대한항공 임직원 잘못으로 치부를 하는 겁니까? 더 웃긴 건 반성문을 쓴 그 바로 다음 날 이 조현민 씨가 언니 조연아한테 문자를 보내요. 근데 이 문자가 검찰이 조연아 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상태였던 겁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이 공개가 돼버려요.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복수하겠어 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난리가 납니다. 반성문은 왜 쓴 건지 모르겠고요. 반성문 쓴 다음날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이 철딱선이가 지금 진에어 부사장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좀 그 성품이 나쁜 분이 아니고 그냥 좀 모자란 분인 것 같다라는 동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제일 황당한 게 이분이 그 프로필을 보면 워낙 다재다능하셔서
동화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실제로 동화책도 몇 권 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만나면 아서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저도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 맞춤법 실력으로 동화 작가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 그 풋풋한 동심위에 귀사의 무근한 발전 이런 거 기원하면 안 되고요. 예. 동화책에 막 반드시 복수하겠어 이런 거 적으면 동심 다 망칩니다.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조현민 씨는 동화 작가는 그냥 때려치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고 셌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집안이 또 형제의 난이 있었으니까요. 이 지저분한 분쟁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그룹은 조중훈 회장의 창업주입니다. 근데 이 조중훈 회장이 2002년 11월에 돌아가시는데요. 혼수 상태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중훈 회장한테는 아들이 4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룹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쪼개졌냐면 한진그룹이 항공, 중공업, 해운, 금융 이렇게 4개 분야로 쪼개서 4아들에게 이제 물려준 꼴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장남 조양호 회장은 제일 주력 알짜죠. 대한항공하고 한진그룹을 맡은 거고 차남인 조남호 회장이 지금 한진중공업을 맡고 있고요. 삼남 조수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가져갔는데 이 조수호 회장은 2006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최은영 씨가 지금 맡고 있다가 말아먹은 거죠. 사남 조종호 회장이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증권 뭐 이런 걸 지금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직도 좀 미스테리예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중훈 창업주가 워낙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2002년 11월에 타계를 했는데 조남호, 조수호, 조종호 이 동생 3형제의 주장은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오래 혼수 상태여서 유서를 쓸 수도 없었고 유언을 말할 수도 없었다. 이게 동생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언도 남기지 않았다가 동생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조중훈 창업주가 타계한 이후에 갑자기 어느 날 창업주의 유언장이다 이런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유언장 내용이 뭐냐면 100% 장남인 조양호 회장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양호 측 주장은 뭐냐면 이 유언장을 창업주가 대한항공 직원들 둘이 보는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걸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까보면 재산 대부분을 장남인 조양호에게 넘기는 거고 그룹도 알짜 중에 알짜인 한공을 조양호한테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생들이 보기 수긍이 되겠냐고요.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 유언장이 뭐냐는 겁니다.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말도 못하고 있으셨는데 하필이면 대한항공 직원 둘 앞에서 이 유언장을 말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게 동생들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언장 조작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부터 형제들이 갈라서서 형제들 사이에서 수년에 걸쳐서 별의별 소송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소송 내용이 진짜 쪼잔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나한테 내놔라 동생들 주장이 이건데 소송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들어있어요. 주식 명의를 옮기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3억 4천만 원 내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부함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함장을 쪼개서 내놔라. 근데 이 부함장 쪼개서 내놔라는 소송을 걸 때는 심지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고요. 이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어머니가 부함장에 버젓이 살아계신데 형제들끼리 그 집을 쪼개서 내놔라 뭐 이런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생들이 건 소송인데 우리가 형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입었으므로 큰형은 우리한테 피해 보상으로 각각 1억 원씩 내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요 그 3억 4천만 원 1억 원 이게 작은 돈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재벌 2세들한테요 3억 4천만 원 1억 원 이게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소송을 건다는 건 보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알리겠다는 거예요. 동생들은 상관없다 이겁니다. 조남호, 조종호 두 동생 입장에서는 우리 개 쪽 다 팔아도 좋으니까 가문 콩가루 돼도 좋으니까 맏형 조양호 너 죽는 꼴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동생도 콩가루고 한심하지만 사실 문제의 원인은 유서가 너무 미스테리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는 못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남호, 조종호 이 두 동생은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요.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나도 좋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웃긴 게 대한항공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원래 이제 비행기가 운항을 할 때는 보험이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로 사남 조종호 회장이 운영하는 메리츠 화재하고 비행기 운항 보험이 많이 체결돼 있었는데 예. 대한항공이 이 보험을 싹 다 끊어버립니다. 네, 동생들이 괘씸하다 이거죠.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전에 차남이 맡고 있는 한진중공업의 건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공장 건설을 한진중공업에 맡겼었는데 이 계약도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도 싹 다 해지를 해버려요. 네, 형이 보복의 칼날을 뽑아든 겁니다. 이게 동생들이 얼마나 악에 바치겠어요. 그래서 이 조남호, 조종호 두 동생은 물론이고요. 이 두 사람이 이끄는 한진중공업, 메리츠 금융 이쪽 직원들은요. 비행기를 탈 때 칼기 타면 난리 납니다. 예, 얘네들은 항상 아시아나만 타요. 죽으면 죽었지 이 두 회사의 불문율은 대한항공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펑이 없는 거죠. 제일 웃긴 거는요. 제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사 날짜도 달라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다는 같은 날 아닙니까? 같은 날일 거잖아요. 예. 근데 장남 조양호는 음력으로 제사를 지내고요. 동생 조남호, 조종호는 양력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조중훈 회장 원혼이 만난 게 있다면 제사상을 받으러 이승에 1년에 2번 왕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을 개판으로 키워놓으면 이렇게 돌아가시고도 눈을 제대로 못 감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예. 더 이야기가 많은데 밤을 새야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재벌들의 지저분한 악행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문이 지금 국적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갈 때마다 대한항공 칼 로고를 보면 한숨이 푹 나옵니다. 네, 그래서 부디 훌륭하신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힘을 내셔서 이번 인테리어 게이트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부디 이 나라에 회사 돈을 지 돈처럼 뺏쓰는 이 파렴치한 자들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는 멈춰져야죠.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 평생 처음으로 이철성 청장님을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무리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발가락 부상을 당하게 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에서 박근혜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CNN은 박근혜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다고 알려진 MH그룹으로부터 한 문건을 제공받았는데요. MH그룹은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이런 제목의 문건을 통해 박근혜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H그룹의 보고서에 대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박근혜는 바닥 난방시설이 구비된 수용거실에 수용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약 일주일 전부터 수용시설 내부에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MH그룹의 보고서에는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는 상태다라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 구치소 관계자는 밤에도 수용자를 시찰해야 하기 때문에 취침 등을 켜놓는다. 하지만 조도가 매우 낮은 등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MH그룹은 박근혜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적었는데요. 박근혜는 그동안 서울 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박근혜를 변호했던 한 변호인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CNN 보도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MH그룹도 어떤 곳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MH그룹의 보고서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박근혜와 같은 처우를 받는다면 다른 재소자들은 두루 행복할 것이다. 박근혜는 일반 재소자들이 지내는 곳보다 4배 이상 큰 10제곱미터의 독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구속 직후 이틀 동안은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지방은 안개가 강하게 끼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 12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는데요. 낮 동안은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2도, 대구 21도, 광주 13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종일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취미생활은 뭘로 하세요? 책 읽기 말고. 글쎄요, 동네 형들하고 탁구 치는 거 말고는 취미랄 게 별로 없네요. 햇살 좋은 날은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취미라면 취미겠고. 광교산 등반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고길이도 좀 돌아다녀 보시고. 네, 고길이도 가끔 가고요. 수지사는 그런 행복이 있으시네요. 네, 우리 동네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소주 한잔 생각날 때 부르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불안당들이 그렇게 많아서 얼마나.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불자 땀 한자 불안당. 네. 불안당보다는 건달이 낫겠네요. 건달. 아이고 건달이 많은 동네 수지. 맞아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삽니다. 여느 도시인들의 삶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마을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바로 아파트 같은 동에 같은 층에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 동네 산 지 한 12년쯤 됐는데 마을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도시 속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노후 대비인지도 모르죠. 그 뮤지컬은 안 좋아하세요, 교수님? 뮤지컬도 좋아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이 뮤지컬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죠. 오늘은 그 아주 저명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죠. 연극을 공부하신 분들은 연극 개론 배울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연극하는 분들에게 고전이자 교본인 그런 작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아주 뛰어난 리얼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브레이트의 작품 중에 4분짜리 오페라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짜리 오페라는 우리 김 PD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뮤지컬로도 많이 각색되곤 합니다. 한국에서도 번안 각색되어서 여러 차례 공연되기도 했었죠. 제가 젊은 시절에 어느 극장에서 보고선 정말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연극 공연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바 낯설게 하기 효과, 유식한 말로는 속격 효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건 연극이라는 기존의 우리의 이미지를 다 걷고 봐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념을 배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날것 그대로 드러내주는 게 이 브레이트의 전략이었다고도 하네요. 이 브레이트 작품 중에는 4분짜리 오페라뿐만 아니고 억척 어머니과 자식들, 그런 갈릴레이의 생애, 사탄의 선인, 또 코카서스의 백목원이라는 걸작도 있습니다. 한번 빠져보시면은 또 다른 그리스 비극이나 섹스피어의 희곡, 또한 또 다른 현대 드라마의 절정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책으로 만나는 건 좀 흥미가 반감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서사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표현이 날 것 그대로여서 처음엔 낯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고상한 사람들의 기품 있는 언어 이런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거지들이나 강도들이나 창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내는데 거친 말 속에 우리 삶의 진실들이 있고요. 이런 삶에 도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노래로 불리우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보면은
맛이 아주 깊습니다. 이 서푼짜리 오페라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그 인간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정이나 사랑마저도 돈으로 거래되고요. 가족마저도 아버지도 딸을 하나의 노후 대책 정도 생각하고 남녀 관계는 하나의 소유권으로 전환돼 버리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 신뢰는 다 매수돼 버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인간이 사물화되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뭐 그 자체로 지옥이네요. 네, 그렇죠. 인간이 이 사물이 돼서 물화라 그러는데 사물이 돼서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들 하나의 드라마 형식으로, 그러니까 서사극 또는 시극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푼짜리 오페라의 등장인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맨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이 거짓대 두목인 피첨인데요. 그러니까 앵벌이 두목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동정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가는 자의 대표적인 표상이죠. 그리고 메키스라는 노상 강도단 두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적대 두목이죠. 이 두목이 도적대들을 거느리면서 어떤 폐악질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브라운이라는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이 경찰서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이런 거짓대 두목이나 도둑대 두목과 결탁해서 자신의 권력을 팔아먹는 그런 아주 악랄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뭐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셨듯이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린 것보다는 직접 읽는 게 훨씬 좋으실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음미해야 할 몇몇 구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유한배 기자 브리핑 듣다 보니까 삼성을 두고서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서 분노에 이를 가시던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서푼짜리 오페라 읽으시면서 예. 그 이면의 인간들을 이렇게 저열하게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속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성을 욕하실 때 좀 덜 떨면서 덜 분노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배 기자가 너무나 화를 내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 점잖은 양반이. 네. 삼성에 퍼붓는 독설들 제가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피첨이라는 거짓대 두목, 앵벌이의 두목이죠. 이 두목이 마누라와 자기 딸 앞에서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늘 성경을 손에 들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의 권리란다. 이건 이제 사랑 얘기인데요. 자기 딸이 아빠가 원하지 않는 도둑의 두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염두에 두시면서 보겠습니다. 너무 짧은 생이기에 행복을 느끼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향유하고 돌이 아닌 먹을 빵을 얻는 것. 이 지상을 사는 인간의 유일한 권리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지. 그 권리를 얻었다는 것. 아, 어디에 있을까? 누군들 자신의 권리를 얻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 그러니까 피첨 부인이 옆에서 이렇게 받아요. 나도 너에게 기꺼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답니다. 이 딸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지. 내가 삶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도록. 누구나 그러고 싶어 하니까. 이게 다 딸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어머니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옆에 있다가 봤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는 것. 왜 아니겠어. 모두들 선하면 하느님 나라가 멀지 않으리. 누군들 하느님의 광명 속에 살고 싶지 않겠어. 선한 인간이 되는 것.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별에서 식량은 빠듯하고 인간은 야비하지. 누군들 평화 속에 조화롭게 살고 있지 않겠어.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아. 이게 쭉 이어지는 노래 형식의 대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식량은 빠듯하고 인간은 야비하다 라고 말하면서 누군들 평화 속에 조화롭게 살고 싶지 않겠느냐라고 강변을 해요. 거짓대 두목인 이 피첨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예. 얼마든지 평화 속에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인간은 야비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야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야말로 홉스가 얘기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고들 많이 언급을 해요. 거짓대 두목이나 강도단 두목을 등장시켜서 브레이트는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합창단이 등장해서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의미 있는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쥐새끼가 갈가대는 오두막에서 뱃속은 텅텅 빈 채 책이나 뒤적거리는 위인들의 삶을 찬양들 하지. 하지만 이런 피죽으로 날 괴롭히지 마오. 그러고 싶은 사람이나 소박하게 살라지. 난 이제 그런 것에 질렸어. 아무리 작은 새라도 이곳에서 바빌론까지 이런 음식으로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해. 자유가 무슨 소용, 안락하지 않은데 부자만이 안락하게 살 수 있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벌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축소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하나의 서론에 불과하고요. 정작 뒷부분에 가면은 맥키스라는 노상강도 두목이 얘기하는 소리를 반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우선은 처먹고 나서야 다음이 도덕이라는 것을 이라는 구절입니다. 예. 도덕이고 뭐 윤리고 사랑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먼저 이 말을 그대로 빌면 배때기를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도둑놈 대장의 노래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죄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신사 양반들. 우선 우리에게 먹을 걸 줘야지. 그럼 말할 수 있지. 그때부터 시작하라고. 당신들의 배때기와 우리의 정직함을 좋아하는 당신들. 이것만은 꼭 알아두길. 당신들이 아무리 둘러대고 속임수를 쓸지라도 우선은 처먹고 나서야 다음이 도덕이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도 커다란 빵덩이에서 자기 몫을 얻을 수 있어야지. 도대체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고 매 순간 인간을 괴롭히고 벗겨먹고 덮치고 목 조르고 먹어치우며 살지. 자신이 인간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야만 인간은 살 수 있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을 매 순간 괴롭히고 벗겨먹고 덮치고 목 조르고 먹어치우며 사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직함이나 동정, 연민 이런 것들은 다 시궁창에 처박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는 훔친 돈으로 명예를 사고 다른 사람 용서를 구하고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다 누립니다. 여기에서 맥키스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브레이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둑놈들이 진짜 도둑놈이 아니고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 가지고 장난하는 놈들, 그리고 법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법망을 다 빠져나가는 자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도둑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구절 서푼짜리 오페라의 명구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낡은 쇠막대로 구멍가게의 니켈 금고나 터는 소시민 수공업자들인데 대기업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은행들이 버티고 있죠. 주식에 비하면 곁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곁쇠는 뭐 만능 열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도둑놈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주식에 비하면 곁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행을 설립하는 것에 비하면 은행을 터는 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비하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 대수입니까? 시민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과 이별을 고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도둑놈의 대장 맥키의 말은 우리들의 도둑질은 이 주식으로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은행을 터는 건 은행을 설립해서 시민들을 조직적으로 약탈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반어를 통해서 도둑들이 곧 시민이 되고 시민들이 곧 도둑이 되는, 그리고 정작 큰 도둑들은 부자들, 자본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금융자본들이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이 도둑의 말은 절절하게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은 도둑놈은 자기가 스스로 거대한 도둑이 되어서 여왕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또다시 자신의 명예를 이어나갑니다. 불의가 끝나지 않는 거죠. 예. 이걸 통해서 불의를 끝장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브레이트는 아주 섬뜩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쥐가 나와서 혹시 누구를 연상하게 하려고 이제 고르신 건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서푼짜리 오페라를 쭉 뒤져보다가 쥐 갉아먹는 소리 딱 나와서 이걸 딱 골랐습니다. 예. 우리의 그 이심전심의 수준이 뭐 이제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내일은 감옥
감옥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내일은 시를 읽는 시간인데 감옥에서 보낸 시편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 브레이트는 거짓대 두목이나 도둑놈들 두목들, 그리고 여기에 빌붙어서 권력을 악용하는 경찰서장 등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죠. 정말 인간이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착한 성품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동시에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브레이트의 꿈이 이렇게 좀 험악한 언어로 나오긴 하지만 이 험악한 언어의 그 이면에 있는 현실 사회를 투시하는 그 통찰력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는 기업인들 정말 업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기업 인력도 충원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동아일보가 그러는데 적폐청산이 이젠 지겨워졌다고 말합니다. 호호호호호, 그렇습니까? 근데 제 지지율 왜 75%나 나왔을까요? 이거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아닌가요? 왜 남의 조사 결과를 훔쳐봅니까? 여론조사를 흘린 건 안 대표님 쪽 아닌가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여론조사 결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어요. 바른정당과 통합을 밀어붙이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닙니까? 꼼수. 수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홀대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현실,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중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2박 3일 머무는데 우리나라에는 1박 2일만 있다가 간다고 합니다. 트럼프한테 무시당해서 속이 많이 쓰리시죠?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거 드십시오. 100% 국내산 땅콩 원두를 어떠한 첨가제 없이 직접 재배합니다. 고소한 새싹 땅콩차를 드시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전창걸몰.com, 전창걸닷컴이 아니라 전창걸몰.com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안 대표님이 끝말잇기 시작하셨습니다. 꼼수에서 수모 이렇게 받았는데, 자, 대통령님 뭐로 또 받아주시죠? 그 수모 모질이. 안 대표님, 중국과 일본 방문은 공식 방문이고 한국은 국빈 방문하는 것입니다. 격이 달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국회 연설을 합니다. 모질이라고 했습니까? 이해득실 1박 2일 국빈 방문이 품격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득실을 좀 따져보시고 국빈 방문은 거론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해득실 실패. 안 대표 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려고 기자들하고 장난질 좀 친 것 같은데 그거 안 될 겁니다. 실패할 거예요. 아이고, 홍 대표님, 그 바른정당을 놓고 두 분의 신경전이 아주 치열하네요. 폐기. MBC가 날아가도 지금처럼 폐기를 불릴 수 있겠습니까?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원배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사를 새로 뽑으면 5대4로 문재인 정부 쪽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김장겸도 잘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폐기.
기자, 그 MBC 김세희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MBC에서 뉴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개처럼 끌려 나올 것이다. 하지만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굉장히 비장하군요. 혹시 그 사람 독립운동가입니까? MBC 김장겸 사장과 김세희 기자가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개처럼 끌려 나오겠다. 그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이제 MBC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입세희 김세희가 아니라 입세희가 떠오릅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기자의 자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하시게요? 자, 그럼 자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자지. 그거 말고. 자,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를 선물해 드립니다. 아니, 그 자지가 어땠어? 자지를 차별하는 거예요. 문통방통 마칩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팔로워 8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TBS의 시사 프로그램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실정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 성향을 가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편파적인 방송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특정 정당원도 아니고 특정 정당 성향을 가졌다. 그건 누가 판단합니까?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TBS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어준 총수, 내가 문제인 것 같으니 차라리 나를 욕하라,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런 발언을 한 핵심 의도는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102분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요. 92%, 10명 가운데 9명은 김어준 총수를 포함한 TBS의 진행자들이 자기들 편이 아니어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7%의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TBS에 외압을 행사할 것이 우려돼서 그렇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TBS가 본연의 기능인 교통과 기상보도에 소홀해서 그렇다,
이런 의견은 단 1%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워렌 버핏 67님, 국민연금을 이용한 삼성의 불법 3세 세습은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살구와 다래님,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권성동과 장제원은 더욱 충성스러운 개가 됐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박근혜를 몰아낸 원죄가 있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의 포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산기를 두들긴 것이 아니겠는가. 전 이렇게 봅니다. 인천 짠년님, 국민의당이 김어준 총수와 정봉주 전 의원에게 태클을 걸다니 국민의당은 TBS를 청취하고 있는 시민들을 뭘로 아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도 좋았습니다만은 아이디 인천 짠년, 얼마나 절약정신이 투철하시기에 그런 아이디를 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